저는 제가 할 말을 마음속으로 잠시 정리를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암치료 받으면서 돈을 좀 많이 썼잖니.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제 말을 막아섰어요. 그만 말하세요. 무슨 말 할지 알겠으니까요.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못 모셔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이제 우리 애기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봤자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저희야 매일 가게 나가서 일하면 어차피 혼자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유양원이나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게요. 저는 입을 꾹 닫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있고 밥도 해주고 어머니 아프시면 돌봐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어머니 집 지금 혼자 살기 너무 넓지 않아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엄청 휑할 것 같은데 요양원 들어가기 싫으시면 조금 좁은 집으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와이프 말대로 요양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게 그 집밖에 없잖아요. 맞죠? 저희도 자식 입장으로서 받은 거 없어도 이해해요. 저희가 벌면 되니깐요. 근데 저도 어엿한 사업가니까 좀 가게를 늘리고 싶어서요. 그 집 팔고 좁은 데로 옮기시고 남은 돈 저한테 투자하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해요. 투자라는 말이 좀 그러면 아버지 유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입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세상을 뜬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남편이 잘 부탁한다는 우리 아들이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는 하려고 했던 말들을 쏙 집어넣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말처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너희 가게도 우리가 차려준 거잖아.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어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요. 맞잖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뒤로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다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에게 찾아간 어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식을 잘못 키운 잘못으로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황 회장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살고 있는 72 황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었던 믿지 못할 일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인생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썼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다른 분들을 위해 좋은 조언과 말씀 아끼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제 남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왔죠. 평생 친구처럼 지내다가 서로 성인이 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서로를 잊고 지내다가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동네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이었죠.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버렸죠.
저희는 서로 아쉬워서 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둘 다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저희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야 했죠.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때였어요. 저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큰 기업의 자재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작은 회사 경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이었죠. 쉽지는 않았어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 항상 망설여졌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29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아들이 태어나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모아둔 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항상 아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이것저것 시켜봐도 항상 금방 질려하고 못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대학교도 가지 않아 저희는 아들을 얼른 군대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말뚝이라도 박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하지만 아들은 군대도 답답하다며 전역을 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속절없이 저희의 용돈으로 생활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건물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편은 공장에 가장 고참 기술자로 생활했습니다. 아들에 대해 늘 걱정이 많았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미나니 위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주는 건 어때? 가게요? 무슨 돈으로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우리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뭐라고요? 그건 우리 노후에 사용하려고 한 돈이잖아요. 당신 공장 그만두면 같이 작은 가게 낼 돈이요. 그렇지. 근데 미나니를 저렇게 두고만 볼 수 없잖아. 부모 된 도리로서 뭐라도 좀 해줘야지. 지금까지 뭘 시켜도 성미에 안 맞는다고 다 그만뒀는데 가게라고 잘하겠어요? 그러다 안 되면 그 돈까지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어나 보자고.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주면 되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남편의 말은 정말 우리 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저희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제안이 무엇보다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장은 완고했고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 혹시 가게 해볼 생각은 없니? 가게요? 그래.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너 가게 하나 차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이 있나 해서. 그럼요, 좋죠. 열심히 할 수 있겠니? 너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가며 모아온 돈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저도 이제 나이 웬만큼 먹었고 열심히 해야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모아둔 돈으로 아들에게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그나마 망할 가능성이 적은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동네에 작게 가게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 불러 술 마시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느라 늦게 출근해서 제가 대신 문을 열어주는 날도 있었죠. 저와 남편은 이대로 가게를 망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기에 제가 아들 가게에
나가 아들 대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자주 저희 치킨집을 와주었고 매번 배달도 시켜주신 덕분이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집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닭을 튀기는 게 신기했나 본지 젊은 사람들도 자주 저를 보러 치킨집에 오기도 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아들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했으니까요. 어느새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당연시 되었고, 아들은 정말 사장 마냥 가끔 가게에 와서 둘러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따끔하게 아들에게 말을 했어야 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이 잘못이었죠. 하지만 저도 그 가게에 정이 많이 들었고 제 가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어요. 안 되는 것보단 나으니 다행이라 여겼죠.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갑작스레 저와 남편에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저와 남편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사귀려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했죠. 며칠 뒤 아들은 그 여자를 저와 남편에게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희 아들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민원 씨가 옆자리에서 말을 걸었어요. 그날 저희 친구들 술자리도 계산해줬는데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며느리가 될 여자는 딱히 아무런 직장도 없었고 말도 가려서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외모에만 관심이 많아 보였죠. 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가 좋은지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 같았어요. 아들은 결혼을 서둘렀고 저희도 아들이 결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게를 해서 번 돈으로 산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냐? 얼른 말해라. 가게 나가야 하니. 그건 말인데요. 이제 어머니 가게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어머니 평생 일하셨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언제까지 일하시려고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 제 아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쉬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단골 손님들은 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거야 뭐 며칠 지나면 다 까먹겠죠. 어쨌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안 된다. 이건 너무 하잖니. 나도 우리 가게와 함께 한 세월이 있는데 내 가게나 마찬가지인 곳이야. 제가 사장이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어머니도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연금 나오시잖아요. 제가 가끔 용돈도 드릴게요. 아들은 그렇게 저를 가게에서 내보내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오랫동안 일한 일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차린 가게이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가게를 괜찮게 운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 도중 의사분이 암 검사를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이후에 다시 암 검사를 받아보니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더라고요.
워낙 잘 발견이 안 되는 곳이고 심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은 아니라 잘 몰랐던 것이었죠. 췌장암은 이미 주변 장기들로 많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삶의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이겨보자고 열심히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 퇴직금으로 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보험에도 들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멍청했던 것이었죠. 설마 우리가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비, 입원비, 약값 모두를 저희 돈으로 결제했어야 했어요. 1년에 6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야위어갔고 총명했던 눈은 탁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결국 끝내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이제 제 아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편 병수발을 하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고 남은 거라곤 집 한 채 달랑 있었죠. 남편이 떠난 건 재작년 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도 눈이 내리더라고요. 장례식을 하는 동안 옆에 있어야 할 아들은 계속 밖에서 담배만 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았죠. 어머님 힘내세요라고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딨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아들 민원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랑 와이프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장사는 해야죠.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손님들 다 떠나는 거. 아버지한텐 죄송하지만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 가봐라. 제가 대답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를 한 뒤 후다닥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벽이 되자 손님들은 다 가고 저와 남편의 영정사진만 남아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병치레를 하던 중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당신도 알다시피 부족한 놈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당신 없으면 누가 챙겠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도 얼른 나와서 같이 해야죠. 그리고 민원이도 어엿한 성인인데요. 결혼도 하고 가게도 운영하고 알지만 항상 걱정이 되네. 워낙 가벼운 놈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했던 말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나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해서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떠나면 우리 안방에 있는 서랍을 꼭 열어봐. 저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 말을 까먹고 있었죠. 알겠어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저도 곧 할 테니 먼저 가서 자리 만들어 놔요. 그래,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기 전 남편의 영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60년을 함께 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나 끝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첫째 날만 오고 마지막 발인 때만 참석을 했어요. 남편의 바람대로 화장을 하고 가족묘가 있는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끝나고 집에 온 저는 텅 빈 집안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천천히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고, 그러다 남편이 말한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써져 있었고, 열어보니 보험증서였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었어요. 보험금이 5억이나 되더군요. 저는 입을 막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 돈을 남겨준 남편에게 고마워서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근데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만 남겨두고 아들이 원했던 다른 음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려주면 어떨까 했어요. 남편의 부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눈 떨어져요. 며느리는 저에게 수건 한 장을 던졌습니다. 다 닫고 들어오세요. 저는 수건으로 온몸에 쌓인 눈을 닦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이도 나와서 저에게 묻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요? 일단 앉아도 되겠니? 저는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마음속으로 잠시 정리를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암치료 받으면서 돈을 좀 많이 썼잖니.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제 말을 막아섰어요. 그만 말하세요. 무슨 말 할지 알겠으니까요.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못 모셔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이제 우리 애기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봤자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저희야 매일 가게 나가서 일하면 어차피 혼자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게요. 저는 입을 꾹 닫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친구분들도 있고 밥도 해주고 어머니 아프시면 돌봐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어머니 집 지금 혼자 살기 너무 넓지 않아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엄청 횡할 것 같은데 요양원 들어가기 싫으시면 조금 좁은 집으로 옮기는 건 어떠세요? 와이프 말대로 요양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게 그 집밖에 없잖아요. 맞죠? 저희도 자식 입장으로서 받은 거 없어도 이해해요. 저희가 벌면 되니깐요. 근데 저도 어엿한 사업가니까 좀 가게를 늘리고 싶어서요. 그 집 팔고 좁은 데로 옮기시고 남은 돈 저한테 투자하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해요. 투자라는 말이 좀 그러면 아버지 유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입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세상을 뜬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남편이 잘 부탁한다는 우리 아들이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는 하려고 했던 말들을 쏙 집어넣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말처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너희 가게도 우리가 차려준 거잖아.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어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요. 맞잖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뒤로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다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문득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현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죠? 우리 아들은 지금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말대로 당신이 남긴 돈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살려고요. 그래도 이해해 줄 거죠? 그때 남편의 대답인지 열려있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골똘히 생각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아했던 일이 뭐였을까?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할까 등등이요. 그렇게 하루 동안 고민하니 제가 가장 즐거웠던 일은 역시 치킨을 튀기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었더라고요. 크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제가 만든 치킨과 샐러드를 사람들이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아도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나를 가게와 집에서 쫓아낸 건 아들이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치킨집을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레시피대로 치킨집을 운영했지만 저는 그냥 작은 가게로요. 아들의 가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피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집터를 알아보았고 이전에 했던 거래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전엔 다 프랜차이즈에서 해주었는데 일일이 혼자 알아보려니 힘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였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바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재료를 사서 음식 레시피를 연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사러 마트로 가는 길이었는데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근데 며느리 옆에 다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해 눈을 비볐으니까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옆에 있는 남자는 근육질의 젊은 남자였어요. 며느리는 뭐가 좋은지 해벌레하는 표정이었죠. 그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이마에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카페에 가더군요. 저는 조심조심 쫓아가 그들의 뒷자리에 몰래 앉았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며느리가 있었죠. 저는 최대한 몸을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둘은 꽁냥꽁냥 하더니 대화를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기야, 근데 도대체 언제쯤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제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선을 그었어. 근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 나랑 아기를 가지겠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완전 속아서 결혼한 거 있지? 처음엔 나한테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가게 자랑해서 완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뭣도 없는 인간이더라고. 뭐야, 나도 가진 거 없는데. 괜찮아. 자기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잖아. 내 남편은 진짜 완전 뚱뚱하고 못생겼어. 너도 진짜 독하다. 그래서 나 좋아하는 거 아냐? 내가 자기 먹여 살리려면 이혼할 때 왕창 가져가야 할 것 아냐. 지금 남편이 시어머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가게 차리려고 하거든. 이 가게도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되지 않겠어? 그거 잘 되면 그때 이혼하려고. 그래야 우리 가게 하나는 생길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워낙 날라리 같은 며느리였지만 이렇게 뒤에서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며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남편은 우리 만나는 거 아예 모르지? 그럼 완전 멍청한 인간이라니까. 내 말이라면 그냥 벌게 벗고 춤이라도 출 사람이야. 오늘도 그냥 몸 안 좋다고 쉬고 싶다고 하니깐 얼른 들어가라고 해서 나온 거야. 자기가 다 하겠다면서. 그래도 좀 걸린다. 여기 가게 근처잖아.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전혀 모른다니까 걱정하덜 마. 그 사람 친구도 별로 없고 매일 장사만 하느라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래 자기가 그렇다면야 뭐. 그럼 나는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괜히 급하게 했다가 우리 계획했던 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여행은 언제 갈까? 그건 걱정 마. 내가 남편한테 미리 말해놨어.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그것도 처음엔 막 꼬치꼬치 캐묻더라니까. 누구랑 가냐고. 그래서 화냈더니 바로 깨갱하더라. 저는 당장 그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일단 참아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저희 자식이니까요. 제 아들이 이런 수모를 겪게 할 순 없었어요. 당장 아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저는 그 둘을 뒤로 한 채 바로 아들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아들에게 어떻게 뭐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게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람. 한창 장사를 해야 할 시간에 문이 닫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닫혀진 철창문 사이로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로 돌아가 창문을 열어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엔 술집 여자로 보이는 한 여자와 아들이 서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 여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치근덕거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가 했어요. 그 여자는 부끄러워하면서 아들이 하는 스킨십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죠. 오래된 관계는 아닌 듯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야,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내서 내가 너 불렀는데 좀 화끈하게 분위기 좀 띄워주면 어디가 덧나냐. 진짜 술맛 떨어지게. 오빠, 아내가 이러는 거 알아? 절대 모르지.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내 와이프는 집에서 자고 있을걸. 아까 아프다고 집에 들어갔거든. 오빠도 진짜 나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 인생 다 즐기며 사는 거 아니겠냐? 나도 나중에 애기 생기면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좀 즐기자. 그리곤 둘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하루에 2번이나 마주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 했어요. 아들은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며느리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둘의 관계를 이대로 냅둬야 할지 아니면 이 사실을 둘에게 말해주고 이혼하라고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힘이 되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고민들보다 저는 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어떻게든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제 인생을 살아갈지를요.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머니더라고요.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아들도 정말 큰 잘못을 했기에 아들 편만을 들 수는 없었어요. 이게 다 제가 잘못 키운 탓이었죠. 저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식견으로 생각이 난 것이 아들 가게 근처에 치킨집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보다 치킨집 장사를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치킨집을 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겐 말하지 않고요. 아들은 그 사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집을 팔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는 제안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아들은 매번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킨집을 시작하고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치킨을 튀겼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밖에 진동을 하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가게에 들어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저 별말 하지 않고 치킨을 튀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치킨을 먹고 더 맛있어졌다며 이젠 여기만 와야겠다고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자 저희 가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어요. 저희 오랜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죠.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은 찾아와서 먹더라고요.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 줄을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친했던 이웃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썼어요. 무엇보다 저희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찾아주었어요. 물론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고 준비하는데 아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가게 문 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니. 그니까 왜 어머니가 여기서 가게 문을 여시냐고요? 왜긴. 내 가게니까. 뭐라고요? 요즘 손님들이 확 줄고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길래 이유가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다 그래서 왔는데 그게 어머니 가게라고요? 그래. 그러면 안 되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니, 저예요, 저. 당신 아들이라고요. 당신 아들 망하게 하려고 여기다 차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집이랑 가까워서 한 거야. 이건 상도덕이 아니죠. 차리실 거면 어디 저기 멀리 가서 가게를 내시던가요. 그만 가거라. 가게 문 열어야 하니. 너도 가게 열어야 할 시간 아니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게가 망하고 있다니깐요. 그게 왜 내 탓이니? 우리 집 치킨이 맛있는 게 왜 내 탓이야? 너도 열심히 가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니야. 매번 너 쉬고 싶을 때 쉬고 손님들 대하기를 똥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똥이요? 말 다 하셨어요? 됐다. 시간 아까우니 너는 너 가게나 잘 운영해라. 6개월 만에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너하고 네 아내가 나를 내쫓았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였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그래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라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 나중에 저 원망하지나 마세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말은 차갑게 했지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실제로 아들 가게가 잘 안 되어가고 있다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선 안 됐죠. 들으셨다시피 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묵묵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가 좁아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 옆에 비어있던 가게를 인수해서 자리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아들과 싸웠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여보,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제 손으로 아들의 가게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차린 가게로 말이에요. 걱정 말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들은 책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줘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저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운영했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들의 가게는 하루가 갈수록 손님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계획대로였지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죠. 그 3개월 동안 아들은 우리 가게를 괴롭히기 위해 쓰레기를 가득 가게 앞에 둔다든지 밖에 놓아져 있는 의자들을 부셔놓는다든지 괴상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새 의자를 샀죠. 그렇게 딱 3개월이 되던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저는 무시하고 지나갔죠. 근데 거기서 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오거라. 그래서 저희 셋은 집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희 가게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머니가 장사하시고 나서 9개월 동안 적자가 계속됐어요. 알바생들 돈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그때 어머님한테 모질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다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희 가게 망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저희 아이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웃으니 그 둘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말할 때가 온 것 같더군요. 그래, 너희 상황은 잘 알겠다. 근데 이거 어쩌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망하든 말든 그건 너희 사정이니까 둘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니?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됐다. 나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나는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너도 마찬가지다. 너가 내 며느리라는 게 너무 부끄럽구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뭘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며느리와 바람피던 상대의 대화였죠. 아들은 그 녹음을 유심히 듣더니 며느리를 쳐다보았어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막고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를 때리려는 찰나 저는 아들을 막아섰어요. 그리곤 말했죠. 너는 뭐 잘했니? 너는 네 와이프 보내놓고 다른 여자를 불러 같이 술 먹지 않았니?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며느리는 또 그 말에 벌떡 일어나 아들을 째려보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앉거라. 당장. 너희 둘 다 잘한 것 하나 없으니. 너희 둘은 정말 최악이야. 서로를 이용만 하려고 했지. 며느라가 너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심각한 범죄야. 경찰에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거라. 아들아, 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너는 그런 짓 당해도 할 말 없어. 이제 어떡할래? 나는 모르겠구나. 둘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하거라. 그리고 둘 다 다신 나를 찾아오지 마.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전화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현관문 밖에서 둘이 쌍욕을 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비밀을 밝히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을 가져갈 일도 없고
아들 또한 며느리와 헤어질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급한 불은 끈 듯했어요.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분명 저를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일상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이상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에 말이에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 없이 아들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자식 한 번만 더 거두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면 어머니 아버지 은혜도 몰라보고 그런 이상한 여자한테 빠져 살았겠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거라. 저는 아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모든 사실을 듣고 난 이후 둘은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했고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둘은 집과 가게를 팔아서 돈을 나누었고 이제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같이 살려고 온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저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려고 온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지금은 잠시 모텔에 있어요. 장기 투숙이요. 남은 돈으로 가게를 다시 한번 차려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더라고요. 절대 어머니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만 이 한 달 동안 저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 주변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를 다시 아들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혼자 자수성가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었어요. 가게를 다시 내지 말아라. 우리 가게로 들어와 일부터 다시 배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태로 가게를 열면 너는 다시 망할 거야. 너가 가게를 잘 운영하고 진심으로 가게를 사랑했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지. 내가 봤을 때 너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거라.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나도 아직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계속 지켜볼 거야. 조금이라도 너가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너를 내칠 거다. 그리고 절대 술 먹고 여자 부르면서 놀지 마라. 너는 그 두 개만 멀리해도 큰 화는 면할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아들은 저에게 큰절을 하고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드디어 미안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날은 참 잠이 잘 왔던 걸로 기억해요. 눈이 오는 것이 참 따뜻하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아들은 바로 저희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그걸 원했을 거고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더군요. 힘든 일을 자기가 자처해서 하고 가장 일찍 가게에 나오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들이 그런 척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존경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제서야 저는 아들에게 가게 운영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접대를 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거래처들과의 일들도 모두 처리했어요.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일이 정말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같이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슬슬 아들에게 제 가게를 물려주려고 해요. 아들이 새로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야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매일 가게에 나가는 게 조금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 자식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가끔 제 손을 봅니다. 기름에 데인 상처가 가득한 못난 손이죠. 하지만 이 상처를 볼 때면 저는 과거로부터의 훈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 나쁘게 살아온 것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합니다. 물론 아들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자식이라는 것은 그저 먹고 옷이 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먹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부터 시킬 것 같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지금의 아들을 보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일이 있어야겠지만요. 사실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기회를 빨리 주는 게 맞나 하고요. 또 아들이 바뀌면 어떡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다시 건너편에 치킨집 하나 차리면 되지라고 스스로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곤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